고가주택을 사신 분들 중에 40억짜리의 아파트를 사면서 30억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풀로 받고 사금융권도 이용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좀 뜨겁게 간다라고 하면 난 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로 규제하면서 마지막에는 세금을 안 건드릴 수는 없지 않을까? 지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무리해서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강남의 고가주택, 특히나 이번에 대출 규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들은 좀 기다려보는 게 낫다라고 봐요. 최근에 사실 목동도 신고가를 찍으면서 막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저는 신시가지 목동을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너무 신고가를 찍고 고가를 찍어줬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 내가 신고가를 찍어주는 건 상당히 리스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강남의 고가 주택들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를 계속 올라가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사다리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막 계속 날아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사실 요번에 고가 주택을 사신 분들 중에 40억짜리의 주택을 사면서 아파트를 사면서 30억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풀로 받고 사금융권도 이용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집값이 안 잡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빌드업을 해서 이번에 대책 발표한 것들 있잖아요. 서울 이렇게 올라가고 다른 데 너무 안 좋은데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서울 부동산 시장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덧나는 것 같아서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건드리는 거야라고 하면서 빠르게 6.17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고가 시장은 잡아놨지만 가격이 쫙 급락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강보합과 약보합을 유지하면서 저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고 10억 전후의 아파트는 다시금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좀 뜨겁게 간다라고 하면 난 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로 규제하면서 마지막에는 세금을 안 건드릴 수는 없지 않을까? 고가 주택을 사신 분들 중에 40억짜리의 주택을 사면서 아파트를 사면서 30억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풀로 받고 사금융권도 이용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좀 돼요. 50조 갖다 쓰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돈을 지금 어디서 마련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사실 정권 전에서부터 세수 부족 얘기가 계속 나왔고 정부의 곳간이 비어 있다라는 거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지출만 또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수가 너무 부족한데 이 부동산 시장은 또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도 또 이게 안 가라앉고 불안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세금 정책까지 써야 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3년 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걸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땅 파도 3년 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뜨겁게 간다라고 하면 난 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로 규제하면서 마지막에는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가주택에 많은 대출을 받아서 영끌해서 사신 분들은 보유세 올라가지, 대출 안 나오지, 그리고 경제 어렵지. 이 세 개가 맞물리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고가주택들은요, 1년에 한 10억 올랐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1년 이후에 그럼 10억이 빠질 거냐? 10억이 다 빠지긴 어렵지만 한 번 성큼 올라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고가주택들은 변동폭이 엄청 커요. 한 10억 오르고 4억 빠지고 10억 오르고 한 5억 빠지고 이래도 이후에 보면 한 10억 오른 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한 10억 올랐다. 이후에 한 3, 4억 정도나 2, 3억 정도가 금방 빠질 수도 있어요.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3박자가 고루 이제 맞춰지는 상황이 되면 고가주택에서는 이제 호가만 빠진 게 아니라 실거래가에서 좀 가격이 빠진 상태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막 매물이 쏟아진다 이건 아니고 한두 개 정도 그런 개인 사정에 의해서 급한 사정이 있는 분들의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강남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 그러면 좀 긴 호흡으로 그런 매물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뿌려놓고 이런 조건을 얘기한 다음에 이런 매물이 나오면 나 무조건 거래를 할 거다라고 이제 부동산 사장한테 대기자 1순위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해서 사면 저는 그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됐을 때 승리자들은 그 고가주택에서 매물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 채의 여러 고가 주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팔고 똘똘한 채로 옮겨가는 형식으로 해서 그때 이미 포트폴리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금적으로 부담이 없게 그 시기에 만든 자산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뒤늦게 집값이 막 오르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영끌해 가지고 막 40억 짜리 30억 대출받고 막 그거를 한 개 산 게 아니고 막 3개 사고 5개 사고 막 10개 사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서요. 그런 분들은 그런 뇌관이 되는 거죠.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대출 안 나오고 보유세 올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분들은 좀 못 버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버티더라도 모든 주택을 다 갖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연이 있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제가 아까 93조의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분들이 다 부동산으로 자금을 가져갈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 자체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업 자금으로 현금을 돌려야지 뭐 집에 돈을 묻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또 경제 분위기상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낫다. 그리고 비트코인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 재테크 분야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에 훨씬 더 관심과 이런 상승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관심도 자체가 이전에 대세 상승장, 절벽 상승장처럼 정말 전 국민의 10명이라고 하면 9명이 다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부동산에 관심 갖는 사람이 한 두세 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서 강남을 보신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그런 매물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보면 서울에서 지금 한 10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전국이 이제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울 수도권에 한해서 22년 말, 23년 초부터 회복장에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먼저 나타난 시장의 모습은 급락하고 있을 때니까 2022년 말, 23년 초에는 공포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고 좋은 단지만 회복 탄력성이 좋으니까 금방 움직이고 다시 가격이 상승할 거야라는 기대감에 그런 단지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20억 대, 뭐 30억 대 단지들인데 그런 단지들이 지금 30억, 40억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지 너무 비싸진 거죠. 그래서 23년에는 고가주택, 그리고 24년에는 그거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한 20억 전후에 있는 가격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25년도에는 한 15억 전후 그래서 이제는 10에서 15억 전후로 많이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어요. 가격은 고가주택이 계속 올랐지만 거래량 추이로 보면 시장의 에너지는 그런 식으로 가격대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의 수요에 관심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아까 자산시장으로 따로 분리해서 가야 되는 어나더 레벨의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같이 움직이는 수요자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여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2025년도의 수요층들은 가성비와 그런 실거주를 따져서 이제 10에서 15억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구역을 원한다 그러면 15억 전후로 가격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6억 규제 대출 정책이 나오면서 거기 부동산 시장 흐름에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15억 전후 10에서 15억 전후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 송파에서는 잠실만 움직였다. 가락동만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가락동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정도까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도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행정구역이 같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게 어려워요. 최근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선을 원래 그려드리거든요. 옛날에는 송파에서는 잠실과 안잠실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2호선 라인으로 해서 2호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로 입지가 갈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여기 헬리오가 들어오고 여기 둔촌주공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 선이 조금 더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선이 이렇게 내려온 건데 문제는 이 선이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헬리오시티나 올림픽 회무리타운까지는 볼 수 있어. 그래 올림픽 파크포레온까지는 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속하는 애들은 좀 애매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단지들까지 다 같이 빠르게 오르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가격대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지역들을 보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연회를 다녀왔는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얼굴에 울상이 드셨어요. 송파의 문정동에 사신대. 잠실은 저렇게 날아가는데 우리 집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고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렸어요.
지금은 송파가 움직인다고 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가락동도 헬리옥시티랑 회미리타운이랑 뭐 든존주공 이렇게 해서 딱 특징적인 핀셋으로 단지만 움직이지 그 구역이 다 가지도 않았다. 문경동은 그러니까 더 밑에 있으니까 더 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10에서 15억대로 움직이니까 차라리 요 가운데를 보시거나 최근에 또 강남에서 움직이고 싶으시잖아요. 서초동에 그래서 사당 쪽에 또 사람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 10에서 15억이나 15억 전후로 움직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움직이시는 구역이 있어요. 아까 송파의 가락, 그리고 여기 사당, 여기 재건축이잖아요. 또 여기가 재건축이고, 그리고 신길, 노량진 뉴타운 이쪽도 지금 가격대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영등포로 넘어와서 영등포 쪽에 끼어 있는 이쪽 재건축 예상 단지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목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볼 때 영등포가 중앙이다라고 하면 그거 오른쪽에 있는 동쪽, 왼쪽에 있는 서쪽이다라고 했을 때 서울의 강남권 안에서도요. 동쪽은 움직이는데 서쪽은 안 움직일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래서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울산에 있어요. 마곡인데도 상승률이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실거주해야 돼서 하면 이제 서쪽에 가깝게 하지만 그래도 서쪽이다라고 해서 중앙 쪽이 좀 가깝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몸이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이왕이면 거주랑 보유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동쪽에 이왕이면 마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요런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가셔야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6억 규제로 이제 가격이 낮은 것만 거래될 수 있어라고 해도 거기 안에서 서울에서 그 가격대 형성되는 지역과 단지들이 먼저 움직일 거지 그렇다고 막 외곽으로 빠질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 간과하시면 안 되고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노도강이 떠오른다라고 막 뉴스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좀 분위기도 달라요. 노도강은 6억 규제에 해당은 안 되는데 스트레스성 DSR 3단계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득 때문에 1, 2천만 원 덜 나오게 된 거죠. 7월부터. 근데 그분들은 대출이 1, 2천만 원 안 나오면 매수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6억 규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성 DSR 때문에 노도강은 또 다시 규제를 받는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이론이나 대책만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거여가지고 그게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뉴스에 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노려볼 만한 수도권 지역은 어디일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6억 규제 이후로 떠오르는 게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 중에서 서울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들이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 쪽은 오히려 이후에 이제 26년도 이후부터 서울 부동산의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마포에 상암 있잖아요. 상암에 가면 여기까지는 마포고요. 마포 옆으로 가면 덕은지구가 있거든요. 덕은지구가 경기도 고양시의 덕양구예요. 서울이 아니에요. 근데 생활권은 마포 생활권이거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이용하고요. 인프라를 다 상암권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역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서울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6억 규제를 했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다시 덕은지구를 달려가실까 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여기 구역들은요. 22년 말에 6억 초에 이제 분양을 해서 입주를 했어요. 입주할 때 6억 초반이었다가 이미 가격이 지금 2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서울 생활권에 입주가 되는 데라던가 이런 식으로 입지가 좋은데 행정구역은 경기도권이고 생활권은 서울에 가까운 그런 지역들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점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지역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덕은지구도 6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11억이 됐으니까 내 집 마련으로 자산 상승도 좋지만 10억, 20억 하는 서울 부동산에 상대적으로 6억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초반에 노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구역은 서울 생활권이긴 한데 행정구역은 경기도인 광명시를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국번을 01을 전화번호를 01을 쓸 정도로 서울 생활권이고 여기 7호선을 이용해서 가면은 강남으로 30분이면 쭉 갈아타지 않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최근에 입주 물량이 여기에 몰려 있으면서 여기도 10,000세대가 넘어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26년 초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아직도 지금 센트럴 아이파크, 포샵, 더샵 포레나 그리고 여기 자이더 헤리티지가 5월에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브리에르까지 쭉 이어서 26년 초까지 있거든요. 10,000세대가 넘어요. 하방 압력이 있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신축이나 다른 서울 생활권보다 좀 덜 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구역이죠. 근데 나는 24평이 지금 9억 정도 하잖아요.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2-3억 정도는 들고 있으신 분들이 대출 받아서 충분히 이동 가능한.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있으니까 6억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기존 집에서. 근데 나는 6억, 9억도 없어. 이것도 너무 힘들어. 난 5억 아래를 봐야 돼. 라고 하면 너무 좋은 게 여기에 입주 물량이 있어가지고 여기 입주했을 때 이사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축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철산역 7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래 하단에 있었던 준신축이라던가 구축에 있었던 단지들이 지금 이전에 확인했을 때 10% 정도씩 다 가격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입주 물량이 끝날 때쯤에 여기 입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가 신축에 입주가 있을 때 여기가 흔들렸어. 그럼 흔들린 가격이 지금 들어가서 여기가 회복됐을 때 내가 가격이 같이 회복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자산 상승을 읽을 수 있고 서울 생활권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고 가격도 5억 전후로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대체 지역으로 예를 들었을 때 가장 보기가 편한 지역이 이제 광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광명뿐만이 아니라 내년 전세가도 올라갈 거고 서울 생활권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는 서울 생활권을 같이 두고 있는 하남이라던가 구리라던가 그리고 성남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그리고 평촌 아까 말씀드렸던 풍선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안양 이런 지역들이 다시금 떠오르게 될 거다. 그리고 3년 내 서울에 공급 부족이 있을 때 대체지로서 역할을 발휘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3박자가 고루맞고 있어요. 대출 규제, 공급 부족, 그리고 입지적인 면 이런 것들이 3박자가 맞은 지역들이 다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보다 서울은 지금 정고점을 넘어서 많이 올라갔지만 그 외에 이제 가성비 있게 실거주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거래량이 나왔던 지역들은 입지가 좋은 지역에 한해 한 7, 80% 이상 전고점 대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저점 대비. 그래서 전고점 대비 80% 회복한 지역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들이 좀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신고가를 찍어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남이라던가 하남 뭐 이렇게 봤을 때도 거기도 사실 전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7, 80% 이상 회복을 했어요. 근데 뭐 대출 규제라던가 서울 공급 부족 그리고 이제 가격대의 흐름, 시장의 흐름, 시장의 판이 아예 바뀐 거예요. 이제 고가주택 위주로만 갔던 시장의 판이 이제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10억대 전후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삼박자가 고루 맞으면서 그런 지역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은 성남 안에서 이제 분당은 너무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성남을 주로 보시는 건 아니고 이제 수정구, 중원구 이쪽으로 보셔야지 가격대도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딱 교집합이 많은 지역을 찾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집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방 부동산은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쵸. 너무 소외되셨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너무 힘드실 만한 게 서울은 이렇게 뜨겁거든요. 최근에. 근데 지방은 이래요. 퍼런 것도 있고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신고가 찍는다는데 우리 집은 지금 내놓은 지 6개월, 1년이 지나도 집 보러 아무도 안 오고 집값도 떨어지고 너무 속상하신 거지.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이 소멸되면 이걸 수도권으로 집중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지방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방 분들 무슨 죄예요. 그분들도 본인의 자산이나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되게 이기적으로 되게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지방분들은 지금 좀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분들은요 이미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거주는 지방에 하지만 보유는 서울에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걸 좀 더 가속화시킨 이유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혁신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지방에 공공기관을 많이 내려보냈어요. 뭐 세종이라던가 뭐 나주라던가 뭐 강원도라던가 이런 혁신도시를 많이 만들어서 내려보냈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내려보냈어. 아빠만 가. 가족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혁신도시가 성공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혁신도시는 거의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아빠만 고생하고 아빠만 거기 살다가 주말에 다시 집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도시가 막 활성화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이 이게 국토 균형 발전이 되려고 하면 자급자족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뭐 천안이나 아산이나 청주처럼. 근데 지방에서도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천안, 아산, 청주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자급자족 도시가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상당히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각광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방 힘들어서 같이 힘들어서 지금 좀 안 좋지만 나중에 지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볼 지역은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치 판단이 좀 어렵고 너무 그런 것들이 두렵다라고 하면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자산을 지키는 좀 길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인식 자체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인식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하면 다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거주는 지방에 하지만 보유는 서울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무리의 중심축이거든요. 난 혁신도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갔지만 은퇴하고 나면 난 다시 서울로 가고 싶어.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죠. 지방은 앞으로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고 세금적인 규제점도 있지만 절대인구 감소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이 지금 지방에 좀 많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있어야지 인프라도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일본에는 그렇게 인구 소멸 지역이 한 166곳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한 마을에 한 명이 사시는 곳도 있대요.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이제 4천만 대 인구가 되거든요. 30년 후에는 3천만 대 인구가 돼요. 그리고 50년 이후가 되면 거의 정말 2100년 정도 되면 최악의 경우 2천만 밑으로 내려간다라고까지 하거든요. 인구 소멸이나 이런 지역들이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끝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지방은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가 어디냐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여름 너무 덥지 않나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한 2도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3.4도가 올랐대요.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온도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대요. 그래서 지금 남해안 쪽이 지금 집중호우 일어나는 게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도 있지만 날이 더워져서 남쪽은 더 살기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런 또 학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막 나와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 인구 소멸, 양극화, 세금 그 어떤 것도 지방에 지금 좋은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방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방이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좀 약간 단기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되게 지방에 사시는 분들 장기적인, 제가 지금 인구 소멸이 2100년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30년만 지나도 3천만 대 인구가 되기 때문에 1000만 명 이상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1000만 명 이상이 주는 인구가 어디서 줄을 거냐면 다 지방에서 줄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집이 빈집이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전혀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고 3억만 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방이 지금 너무 싼 건 맞죠. 근데 이 관점을 시세 차익으로 보면 이건 안 돼요. 아무리 싸도 안 오르면 어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천안, 아산, 청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사셨다? 괜찮아요. 이런 지역들은 눈여겨봐도 되고 여기 안에서도 핵심 지역 위주로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전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그러면 지방 부동산 시장을 투자 개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투자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 시세 차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천안, 아산, 청주는 시세 차익을 보고 저점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잡는다고 하면 단기적인 시기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시장이고, 그리고 지방을 만약에 저점이나 가격이 싸다는 장점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현금 흐름으로 보고 가셔야 돼요.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월세를 받아서 좀 약간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그나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좋은 환경은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내가 만약에 2억 주고 집을 샀는데 월세가 그래도 막 100만 원씩 나와요. 너무 좋죠. 근데 이 시세가 나중에 팔 때 보니까 1억 5천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빠진 금액만큼 내가 월세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도 월세를 받으러 수익형 부동산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안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천안, 아산, 청주 약간 요 정도. 세종까지 넣어야죠. 세종은 다르니까 특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거기 안에서 시세 가격이 너무 많이 낮아서 정말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그리고 월세 흐름도 잘 나올 것 같다. 그 이후에 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수익형 부동산의 관점으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쉽지는 않다. 그리고 수요가 정말 탄탄해야 된다. 저는 전국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지방에 꽤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옥석을 가려서 하셔야 되고 지금 서울 수도권도 정말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방 투자를 한다? 옛날에 그런 거 아파트 규제하니까 오피스텔 가고 오피스텔 규제하니까 지식자원센터 가고 이러잖아요. 서울 규제 너무 심하니까 지방 간다? 이런 개념으로 지방에 가서 잘못 샀다? 이러면 힘들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6.27 대책이 발표됐다라고 해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생각보다 내가 봤던 단지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가려고 해.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를 요새는 미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모든 집이 다 좋은 집이 아니고 모든 지역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는 본인 집 한 개만 사면 된다 그러면 뾰족하게 후보 단지를 한 3-4개 정도 꼽아서 모니터링을 한 2-3개월 쭉 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조건에 원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대책에 상관없이 분위기에 상관없이 바로 실행을 하시려고 가셔야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면 내가 보는 단지랑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지만 그게 내가 보고 있는 단지랑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유념하셔가지고 뾰족하게 본인이 보는 관심 단지 위주로 맞춰서 움직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역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 있고 더 좋은 지역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공부 조금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역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채널에도 오셔가지고 많은 지역 올려놨으니까 좀 공부 바짝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강의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옛날에는 막 30만 원, 40만 원 강의로 풀었던 내용을 무료 유튜브에서 많이 풀고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0억에서 15억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지역 구역들을 제가 찝어드렸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강의에서 풀 정도에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한 거라서 거기 안에서 더 단지를 추리는 건 이제 본인의 몫이 되겠지만 이제 최소한의 구역 가이드는 드렸으니까 거기 안에서 좀 고심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